안녕하세요. 오늘은 박태원의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이 작품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서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되는 배경 지식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작품 제목 자체로는 굉장히 유명한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작품 전체를 다 읽은 학생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전은 해봤지만 완주하지는 못한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이 소설을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가 흔히 소설을 읽으면서 느끼는 인물들 간의 갈등이나 긴장감이 느껴지는 사건, 흥미를 유발하는 사건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순간 정신줄을 놓게 되거나 지루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소설의 특징이 오히려 작품이 지닌 가치나 의미, 인물의 심리를 잘 보여주는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출제가 된다면 작품의 문체나 문학적 요소 같은 것들이 함께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내용 자체도 당연히 이해하셔야 하지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을, 그리고 사실은 미리 알아둬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이 작품 전체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작품이 아직 수능에 나온 적은 없지만 수능 모의평가에는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수능 문제의 감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종이 한 장만 준비해 주세요. 같이 정리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이 작품은요, 1934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1934년, 이 시기는요, 우리가 반사적으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잘 아는 시기죠. 일제강점기입니다.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은요, 당연히 식민지하에서의 비참한 현실을 다루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작품 유형 이런 걸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식민지하의 비참한 현실 이런 걸 다룬 작품들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힘겨운 현실을 다루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반일 감정이라든지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 이런 것들도 담겨져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내용들만 문학에 담겼던 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라는 혹독한 시기에도 사람들은 그 나름의 삶을 살아가야 했고요. 그 안에서 평범한 일상을 꾸려나가기도 하고 자신들의 꿈이나 이상 이런 것도 키워나가기도 했을 테니까요.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억압받는다고 해서 늘 숨죽여 지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자아를 실현한 한 명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식민지라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기형적이긴 하긴 했지만요. 전 세계적인 흐름인 근대 문명의 발전, 근대화의 물결, 이 속에 우리도 당연히 들어가게 되면서 그동안의 전통적인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삶과는 확연히 달라진 그 변화된 일상에 적응해 나가기도 했어요. 그것도 이 시기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해 나가야 됐던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근대적 일상성이라고 하는 것, 근대적으로 변화된 현실 속에서의 삶, 이런 것들이 작품에 담기는 것도 당연히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근대적 일상성. 이것만 제가 색을 좀 다르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게 작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창작되게 된 게 근대적 일상성이 작품에 담기게 되면서 창작되게 된 게 모더니즘 계열의 소설이었어요. 모더니즘 소설. 여기서 약간 머리 아파지려고 하죠. 모더니즘이라는 말 약간 울렁울렁 할 수도 있는데
이 작품을 쓴 박태원은요, 모더니즘 소설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의 소설에는요, 모더니즘의 특징, 그래서 1930년대 조선 사회의 근대적인 일상들, 이런 게 잘 반영되어 있어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용어, 이것 때문에 조금 지금 굉장히 걱정되고 울렁거리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만 설명을 할게요.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시나 소설 등 이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근현대 문학에서 잘 나오는 용어인데요. 간략히 설명하자면요, 그 이전 사회는 전통 사회였어요. 전통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이행,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전통 시대와는 달리 새로운 문명의 유입으로 막 사회가 발전되어가는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었지만요. 그 이면에는 너무 갑작스럽게 사회가 변하는 근대화나 산업화로 인해서 막 갑자기 변하면서 느닷없이 부자가 되고 막 자본을 축적한 사람도 많아지지만 상대적으로 그 기회를 제대로 타지 못하면 그냥 평범하거나 굉장히 못 살게 되는 인물들도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내가 더 가난해진 것 같이 막 느껴지면서 돈, 자본 이런 것을 맹목적으로 좇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전통사회에서 보여줬던 따뜻한 인간성이나 유대감 이런 것들은 다 상실된 채 막 각박해지고 극단적인 개인주의만 막 가득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막 자본이 발전하고 근대화되고 그러면서 막 생산량도 막 높아져요.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고 하면서. 근데 생산량이 막 넘쳐나는 걸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걸 다 팔거나 공급할 식민지 정복에 혈안이 된 제국주의의 야욕 이런 것들이 막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 속에서 막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부작용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문명의 발전이라는 게 과연 좋은 걸까? 좋다고만 볼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시각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반영된 게 모더니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더니즘이라고 하면요, 막 근대적인 걸 옹호하고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근대화나 도시 문명의 발전이 가져온 문제점 이런 것을 다루는 게 모더니즘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모더니즘이라고 한다면 근대화, 도시 문명이 가져온 문제를 다룬다는 거, 이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에서는 인간성의 상실이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가져온 문제점들 이런 게 잘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대화, 도시 문명이 가져온 문제라고 본다면 여기에는 인간성 상실, 본연의 유대감, 인간적인 따뜻함 이런 것들이 많이 잃게 되는 거고요. 돈이면 다 최고네 라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 이런 문제점들 이런 걸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 당연히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 반영이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여기에 반영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적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일제의 만행으로 인한 문제점 이런 것들도 분명 있었던 시기이지만요. 그것 말고도 근대화 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생겨난 문제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했던 게 식민지 조선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목에 등장하는 소설가 구보 씨 요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설가 구보 씨를요. 보통은 박태원, 소설가 박태원 그 자신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게 좀 일반적인데요. 여기서 소설가 구보 씨는요. 어떤 인물로 그려지냐면요. 근대적인 일상성을 여기서 말하는 근대적인 일상성을 거부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근대적 일상성 거부. 이렇게요. 즉 이게 뭐냐면 자본을 취득하고 물질적인 부를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이제 근대적 일상이라면 그런 일반적인 방법, 그러니까 부를 어떻게 하면 얻지? 어떻게 하면 자본을 취득하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인 취업. 이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수죠, 백수.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서적인 만족감이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작품 창작 활동만 하는 거예요. 소설 쓰기죠. 이걸 하면서 이것만 하고 살고 싶어요. 돈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꿈을 버리거나 적당히 타협해버리는, 그래서 근대적 일상성에 편입해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을 나는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적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괜찮은 대상이 아닌 거죠. 다들 직장에 가 있을 때 이 구보 씨는 그냥 할 일 없이 집에 있거나 외출을 하거나 아니면 돈벌이도 안 되는 막 꿈만 따르고 있는 것 같은 그 작품 창작 활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평범한 일상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뭐 결혼이라든지, 그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사는 꿈, 이런 것도 꿈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나 나름대로는 고고하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만 뭔가 다른 사람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겉도는 것 같은 그런 고독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대적인 일상성을 거부하다 보니까 고독한 거죠. 나는 속물처럼 돈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는 이들하고는 달라 하고 자기 나름의 자부심을 느끼면서 속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좀 무시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아하면서도 내가 좀 다소 초라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을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쟤네 속물이야 하고 무시해도 결국 나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주머니 사정도 넉넉하지 않으니까 하고 싶은 것도 다 마음껏 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보 씨는요, 내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걸 막 고민하고요.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외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외출해서 이것저것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독한 와중에 행복을 찾고 싶어 해요. 행복 찾기를 원하죠. 그래서 어느 날, 여기 1일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하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 어느 날 외출을 합니다. 다른 때도 외출을 하긴 했지만요. 이날은 정말 내 행복은 어디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내 주변의 것들을 막 보면서 외출을 하는 거죠. 소설가 구보 씨의 1일은요. 구보 씨가 근대적 일상성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긴 하지만요. 그 와중에 완전히 내 선택에 대해서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독함을 느끼고 그 고독을 극복하면서 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외출을 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 외출해서 귀가하기까지의 과정을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나가서 외출한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 과정이 끝이에요. 전체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소설에서요, 원래 출발했던 지점으로 쭉 돌고 돌다가 원래 출발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를 원점 회귀 구조라고 얘기해요. 원점 회귀. 그러니까 내가 출발했던 점으로 다시 돌아오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설을 읽으실 때는요, 공간 계속 변화하면서 이동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동을 할 때마다 거기에서 목격하는 게 다르고요. 거기에서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들을 쭉 묘사를 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어떤 심리 변화나 심리, 이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심리.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전체를 설명할 때 이 공간 이동에 따라서 쭉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 원점 회귀 방식이 사용이 됐구나. 공간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지?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심리를 읽어내고 그래서 그 심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해 보는 것.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외출했던 하루 동안 근대화된 도시의 이곳저곳을 다 다니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관찰하여서 묘사하고 전달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관찰을 통해서 주인공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도 잘 드러낼 예정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습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아주 구석구석의 모습들을 자세히 잘 드러낸 그런 유형의 소설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세태 소설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모양이에요. 세상새의 모양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양을 드러낸 거죠.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요. 근대화된 조선의 모습을 굉장히 자세히 관찰하고요. 그 모습 속에서 어떤 것들이 보이는지, 그래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 인물의 심리도 굉장히 잘 드러나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식민지 조선 사회의 모습을 굉장히 작품에서 잘 보여주니까 약간 그 시대를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나름의 자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근대화된 조선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고 묘사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도 어떤 인물의 심리 이런 것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플러스 심리.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작품을 통해서 아주 잘 살펴보게 도와주니까 굉장히 가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을 드러낼 때요. 이곳저곳 다 다니면서 주인공의 시야에 포착된 것들을 그냥 막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막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다 보니까 저게 보여. 그거 보여서 얘기하고 또 보니까 저쪽에도 뭔가 보여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다 막 다른 생각도 막 해요. 그러다 보니 논리적인 흐름은 없어요. 그러면서도 또 그 장소에서 떠오른 생각들을 막 한 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몇 개씩 얘기하는데 그 생각들 사이에도 유사성이나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막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약간 좀 일관된 흐름을 갖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그렇지 않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능 프로 같은 거 보다 보면 거기에 나온 뭐 연예인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마구잡이로 얘기하면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고 있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문학 용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소설에서는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건 제가 예전에 이상의 날개라고 하는 소설 그 내용에 대한 수업을 이제 찍어서 올려드렸었는데 거기서 좀 자세히 설명해드린 적이 있는 소설 기법 중 하나예요. 논리성이나 인과성이 없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다듬지 않고 그냥 막 보여주는 방식인데요. 이 작품에서도요. 주인공이 여기저기 진짜 많이 가요. 근데 주인공이 가는 다양한 장소들 그래서 그 속에서 하게 되는 이런저런 회상 또는 현재 상황에 대한 생각 아니면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막 사고가 펼쳐지는데 얘네가 필연적으로 연결이 된다든지 연결이 된다고 보면 이게 어떤 사건에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거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따로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이 사고가 막 연결이 돼 있거나 논리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그냥 막 좀 짓거리는 떠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의 내용에 좀 일관된 흐름을 갖고 집중해서 읽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요거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특정한 장소들이 굉장히 계속 이동하면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것을 회상하기도 하고요. 지금 상황에 대한 생각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상황에서 내가 뭔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연결이 안 돼요. 반드시 그렇게 막
보통 다른 소설에서는 앞서서 했던 것이 막 나중에 뒤에 있는 거에 암시를 준다든지 아니면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하는데 그런 거 없고요. 논리적인 흐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필연성이나 논리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분리시켜 놓을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읽기 힘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한 소설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이상의 날개라든지 오상원의 유예라든지 아니면 지금 보시는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이런 작품들이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외출에서 귀가까지의 딱 하루의 일을 이야기하는 소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딱 하루예요. 그런데 아마 이 작품을 읽어보려고 도전하셨던 분들은 알겠지만요. 하루의 일만 담았다고 하기엔 길어요. 너무 길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써 내려갔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요, 무언가를 할 때 계속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쉼없이 들락달락 하잖아요. 아마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도요, 수업만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요, 오늘 있었던 일이나 다른 것까지 머리에 계속 생각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거예요. 정상이에요. 모두 대부분 그렇거든요. 의미가 있는 것들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든 지금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이든 아니든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그냥 옮겨 적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작가는 왜 이렇게 정신없이 그냥 머릿속에 들어온 내용들을 가감없이 다 쏟아냈을까라고 본다면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여기서의 주인공 또는 작가는요. 한 명의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나름의 기대가 많았을 거예요. 난 똑똑하거든. 많이 배웠거든. 많이 배우는 것은 무언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꿈이나 생각이 있기 때문이겠죠. 여기서도 소설가 구보시는요. 많이 배웠어요. 많이 공부한 만큼 어떤 자신의 꿈이나 이상도 있을 거예요. 뭐 소설을 쓰든 아니면 그걸 통해서 나를 뭐 많이 드러내든. 근데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삶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살았겠죠. 사실 당시에 식민지 지식인들 대부분이 그랬을 거예요. 동경 유학까지 다녀왔고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다 받았지만 자신의 배운 지식을 다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을 찾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배운 지식을 다 써먹을 수 있으려면 사회의 요직을 맡는 좀 중요한 위치에 갔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중요한 요직은요. 일제강점하에서는 일본 정부와 긴밀하게 닿아 있는 그런 직업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친일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가지 않는 한 좀 많이 배운 이런 지식인들이 자신의 지식이나 포부 이런 걸 펼치고 활용하면서 일할 수 있는 중요한 직책을 맡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거예요. 일본의 입장에서도요.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일본에 좀 호의적이지 않아. 그런데 똑똑해. 그럼 위험한 거죠. 일본에 호의적이면서 똑똑하면 좋지만 일본에 호의적이진 않으면서 친일은 하지 않으면서 똑똑하면 오히려 막 비판을 제기하거나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다 까발리거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치 않았겠죠. 그래서 오히려 많이 배우지 않은 이들보다도 이런 지식인들이 이 식민지 사회에선 더 취업하기 어려웠던 시기였던 거죠. 그냥 막 몸을 쓰는 그런 일이면 상관없겠지만 자신이 배운 것을 활용하는 일은 하기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들의 실업난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 때 느꼈을 지식인으로서의 고민이나 고뇌, 다양한 생각들, 혼란한 마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복잡하게 펼쳐지는 생각들을 정리하지 않고 막 마구잡이로 보여주면서 오히려 그 혼란한 마음이나 고민이나 고뇌 이런 게 잘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표현 기법 중 하나가 뭐냐면요. 몽타주 기법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몽타주 기법. 몽타주 기법은 못 들어봤어도 몽타주는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뉴스 같은 데에서 이제 범인의 사진이 없어서 실물에 가깝게 얼굴을 조합할 때 쓰는 방식이죠. 범인의 얼굴을 직접 봤어도 전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사진은 없고 뭔가 범인의 얼굴에 맞춰서는 좀
봐야지 현상수배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만들어내야지. 그렇기 때문에 막 그 목격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눈은 어떻게 생겼었죠? 뭐 이렇게 생겼었나요? 아니면 진짜 뭐 눈동자가 컸나요? 아니면은 뭐 굉장히 쌍꺼풀이 두꺼웠나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코로 넘어가는 거죠. 코는 뭐 뾰족한 코였나요? 아니면 뭉툭한 코였나요? 아니면 조금 뭐 콧구멍이 컸나요? 뭐 이러면 좀 뾰족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입술도 어땠나요? 하고 이제 물어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조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의 얼굴이 조립되는 가운데 만들어지죠. 그럼 분명히 몽타주지만 실물의 얼굴에 이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 걸 문학적 측면에 적용하자면 한 시점, 딱 한 장면에서 어떤 특정한 시간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여러 곳의 상황을 막 동시에 겹쳐서 기술하는 거예요. 여기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서는요. 다방이면 뭐 다방 아니면 전차 안에 탔으면 전차 딱 한 공간에 구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때 딱 한 가지만 얘기하지 않아요. 막 과거의 자기 경험을 회상했다가 지금 이 순간 눈에 보이는 거 얘기했다가 방금 내린 인물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막 머릿속으로 상상한다든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나의 시점, 현재 지금 뭐 전차에 타 있는 이 시점에 마구잡이로 막 떠들어대거든요. 그래서 다소 좀 정신없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눈, 코, 입 하나하나를 따로 조합했는데도 범죄자의 얼굴에 가까워지면서 하나가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하나 다 마구잡이로 보여주는 것 같은 그 이야기들이요. 결국은 이 현실 속에서 기차를 타도, 그러니까 전차를 타도 뭔가 행복을 찾는데 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 또는 다방에 가서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행복을 찾는데 굉장히 어렵고 고민스러운 상황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몽타주 기법을 통해서 나름 효과적으로 구보가 경험했던 어떤 행복 찾기에 대한 고민 이런 걸 잘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몽타주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점 동안 여러 곳의 상황을 동시에 겹쳐서 기술하는 것. 기술하는 건 써내려 간다는 거죠. 이런 걸 몽타주 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법들을 막 듣다 보니까 멀미가 날 것 같으신가요? 여기 지금 쭉 개념이나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 필요할 것 같은 배경 지식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요. 암기적 지식으로 미리 다 외워야지만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출제될 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용어의 개념을 잘 설명해 드리는 것은 이걸 좀 알았을 때 작품을 이해하기에 훨씬 수월하시고요. 그 나중에 혹시 이런 게 보기상자의 개념으로서 자세히 좀 언급이 되었을 때 이게 뭐지? 하면서 막 처음 봤을 때 막 긴장되잖아요. 더더욱이나.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에 발라놓고 머릿속에 살짝 이해하면서 집어넣어 둔다면 아 맞아 이런 게 있었지? 하고 충분히 떠올리면서 적용하고 작품을 이해하면서 정답에 가까이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지금 말씀드린 개념들을 바탕으로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이 작품 전체를 꼼꼼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한 번 더 꼼꼼하게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확실히 이해하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해가 혹시 안 가신다면 꼭 질문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